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준비한 강의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잠들어 버리는 김현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김동혁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김현증은 말씀 주셨듯이 수면과 각성 조절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중추신경계, 즉 뇌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면 유지도 어렵고 깨어있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김현증의 증상은 특징적으로 5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낮에 졸리고 갑자기 잠이 빠져버리게 되는 수면 발작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김현증의 경우에는 탄력 발작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마비, 그리고 잠이 들거나 깰 때 환각이 보인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이거 모두 김현증의 증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졸리다.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3개월 이상 이제 지속이 되어야 김현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게 정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발작적으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그냥 졸리듯이 이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는데, 환자마다 이제 다양한 중증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것처럼 걸어가다가도 이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증상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쓰러지는 건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형 김현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건 숨을 쉬는 근육을 제외하고 이제 일부나 아니면 전신의 힘이 빠지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긍정적인 감정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웃거나 아니면 농담을 하고 약간 놀랐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좀 화가 났을 때도 이제 탄력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자체는 짧게는 수초 아니면 조금 수분이 지나서 회복이 되게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되게 드물게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과의가 눌린다, 이런 수면 마비와 이제 과의 눌릴 때 뭐 귀신을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면 마비와 잠들 때 깰 때 느끼는 환각도 김현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꿈꾸는 수면으로 갑자기 빠져들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면 마비는 이제 내가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환각은 말 그대로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아니면 느낌이 드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김현증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정상인에서도 한 20% 정도에서는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저도 과의는 종종 눌렸었는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잘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약이 있는 것보단 내가 수면을 규칙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수면 유지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다가 깨게 되고, 이렇게 깨진 수면에 자다 보니까 낮에 더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이게 조금 뭐랄까, 처음 김현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분들이라면 이해를 잘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계속 낮에 잠이 많이 온다고 하고 낮에 계속 잔다고 하고 졸립다고 하는데 왜 잠을 그러면 제대로 못 자나요? 라고 하는데, 낮에 엄청 졸리고 참을 수 없는 그 수면 발작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밤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수면은 오히려 질이 안 좋고 자주 깨고 수면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밤은 밤대로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제 참을 수 없는 이런 졸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김현증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많더라 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유전자형이 면역에 관련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뭔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특히나 이제 신종플루 감염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때 한창 있었는데, 감염과 그리고 백신과 이런 걸 맞은 환자들에서 김현증의 비율이 굉장히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감염증을 앓았던 환자에서 자가 면역, 결국 나의 몸을 공격하는 무언가 물질이 만들어져서 히포크레틴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김현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가설이 이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설명이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되어야 될 분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유전자형이 있는 사람들이 기면증 환자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는 했지만 정상인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또 기면증이 완전히 발생을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잘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질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포크레틴이 또 1형과 2형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증상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 게 이 기면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탄력 발작이 동반되는 경우가 1형이고 탄력 발작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를 2형 이제 기면증이라고 하죠. 근데 1형과 2형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유병률도 차이가 있고 진단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예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도 또 나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면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일단 매우 매우 드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드물기 때문에 희귀난치 질환이라는 이제 특수한 코드가 있는데 그런 코드를 적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산정특례 이제 희귀난치 코드를 받은 환자의 비율을 이제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을 봤더니 이제 10만 명 중에 8명, 8, 9명 정도가 있었다. 이걸 5천억 명 인구로 이제 전환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전국에서도 한 4천에서 4,500명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잘 생기는지를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15살에서 19살, 즉 10대 중후반에서 제일 많은 호발 연령으로 확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20대 초중반입니다. 이제 또 남녀를 구분해서 나누어 봤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빨간색인데 이제 한 10대 중반 후반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였고 남성은 파란색인데 봤더니 한 20대 초중반에서 호발을 하더라. 그래서 합쳐 보면은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앉아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공공장소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멈춰진 차 안에 앉아 있거나 보면은 비교적 정적인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누구나 뭐 정상적으로도 내가 많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이럴 때 피로도를 느낄 수 있고 잠에 빠져들고 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8가지 상황에서 졸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조금 있는지 상당히 또는 매우 많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8개 항목이 각각 0에서 3점으로 있으니까 총점은 0에서 24점 내에 분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해봤을 때 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간 졸음이 얼마나 심하게 있냐를 우리가 10점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 주간 졸음이 꽤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점 이상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 있으면은 심한 주간 졸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면병이나 수면 가다장애 이런 수면 장애들이 포함이 이제 많이 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약물이 모다피닐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침 그리고 뭐 더 많으면 점심에 이제 하나에 두 알씩 이렇게 먹으면서 증상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졸림을 참으면서 안 먹을 필요도 없이 환자가 이제 내 증상에 맞게 약물 용량을 이제 똑똑하게 조절하면서 먹으면 좋은 약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똑똑하게 조절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은 사실 이 기면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받는 거는 맞지만 사람마다 다 약 쓰는 게 너무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도 다르고 또 효과도 다르고 지속 시간도 다 너무 달라서 이제 본인만의 뭔가 이제 노하우를 찾아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증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우선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을 하고, 이제 낮잠을 계획적으로, 계획된 낮잠을 자서
보통은 낮잠 자는 시간을 뭐 길게 자지도 않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로 보통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짧게 자도 자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함을 느끼고 네. 또 몇 시간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이런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을 낮에 자도 낮잠을 자도 막 멍하고 사실 너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면증이 있는 분들은 진짜 조금만 자도 개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낮잠을 뭐 1번이든 2번이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 횟수든 잠을 잠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약물을 복용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낮잠을 충분히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 교수님도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